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게 생각한 사건인데요. 잔혹한 부분보다는 의사의 선택이 옳았는지, 왕의 자리에는 어떤 무게가 있었는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색다르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자 영국은 공식적으로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스포츠 경기나 공연이 취소되며 온 국민이 슬픔을 나눴죠.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가진 사회에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문화지만 그만큼 영국인들이 왕실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영국에서 국왕 살해 스캔들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온 국민이 존경하는 국왕을 누가 감히 죽일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데요. 놀랍게도 이런 강 큰 영국인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아니 피해자는 대영 제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5세입니다. 그는 원래 해군 장교 출신이라 강직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어요. 영국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1915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전선을 방문했다가 말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크게 다친 이후로 건강은 점점 더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조지 5세는 폐가 안 좋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원래부터 담배를 많이 피우는 애연가로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는 담배에 대한 위험성을 잘 몰라서 사람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담배에 대한 위험 인식이 지금보다 뚜렷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 조지 5세도 어렸을 적부터 담배를 배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 런던은 대기오염이 심했어요. 이 산업혁명 이후로 공장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이 쉴 새 없이 돌아갔죠. 하지만 시민들은 이런 나쁜 공기가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몰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제대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탁하고 더러운 공기를 일상적으로 마시면서 살았고 조지 5세도 예외는 아니었죠.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조지 5세는 기관지염, 폐기종 같은 여러 호흡기 질환을 앓으면서 점점 더 기력이 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1928년 63세가 되던 해는 결국 폐농량 진단까지 받게 되죠. 쉽게 말하면 폐 속에 고름이 찬 상태입니다. 의사들은 이 고름을 주사기로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워낙 상태가 안 좋았던 터라 별 효과가 없었죠.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뿐인데 당시 의료 기술로는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수술 기술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고요. 또 환자의 몸도 이미 너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수술이 잘 끝난다고 하더라도 회복을 장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때 버틀런드 도슨이라는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도슨은 왕실 소속으로 왕가의 건강을 돌보는 주치의 중 한 명이었어요. 모두의 걱정 속에서 수술이 진행되고 다행히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폐에 있던 농양이 잘 제거된 만큼 이제 조지 5세가 잘 회복되길 바랄 뿐이었죠. 그런데 왕실 의료진은 도슨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술이 다른 의사들과는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국왕은 대영 제국의 상징이자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그런 만큼 치료도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죠. 다른 의료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가 마음대로 수술을 해버렸으니 동료들이 화가 날 만도 해요. 이렇게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도슨은 이내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됩니다. 수술을 받은 조지 5세가 잘 회복했거든요. 이런 글을 보고 사람들은 능력 있고 결단력 있는 의사라고 칭찬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왕실 의사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계속 논의만 하다가 골든타임 놓쳤으면 어쩔 뻔했냐면서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도스는 왕실의 신임을 얻는 의사로 발돋움합니다. 이때부터 국왕의 주치의로 입지를 다졌죠. 그의 수술은 분명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은 피할 수 없었어요. 그건 당시 의료기술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농양을 제거한 폐는 점점 기능을 잃어갔고 조지 5세는 산소통에 의지해 숨을 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1935년 그가 70세가 되던 해에 병세는 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죠. 사실 당시에 70세면 정말 장수한 편이라서 왕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이 되자 도스는 그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모르핀을 투여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의식 없이 보냈어요. 이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은 병을 낫게 해주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고통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약이었습니다. 조지 5세는 잠시 의식을 찾더라도 치매 때문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고요. 이내 다시 고통에 시달리다가 모르핀의 영향으로 잠드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1936년 1월 20일 오후 9시 25분 도스는 영국 언론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왕의 삶은 평화롭게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이야기는 이 라디오와 신문을 통해서 널리 퍼졌고 소식을 들은 영국인들은 군주의 죽음이 곧 다가왔음을 알게 되었죠. 그 순간 영국 전체가 국왕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월 21일 런던 타임즈 조간신문 1면에는 조지 5세의 서거 소식이 실렸습니다. 왕의 죽음, 자정의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다. 이런 제목과 함께 주치의의 공식 메시지를 실었죠. 왕께서는 오후 11시 55분 왕비와 왕세자, 요크 공작, 황녀가 바라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다. 대영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을 지나며 흔들리던 시절 그는 자애로운 국왕으로서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런 국왕의 서거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깊은 슬픔 속에 잠겼죠. 이 사람들은 너도 나도 국왕을 추모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홀에 안치된 그의 시신을 보기 위해 수백만 명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거행된 성대한 국장에서는 온 국민이 마지막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조지 5세의 시대가 저물어 갔어요. 한편 주치의 도스는 국왕의 사망 이후에도 왕실을 위해 헌신했고 자신의 소명을 다했죠. 이런 글을 보며 사람들은 참된 의료인의 모습이라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3월 7일 도슨의 사망일이자 동시에 은퇴일이었던 그날 이후 한 출판사가 도슨의 전기를 기획하게 되는데요. 이 책의 집필을 맡은 작가 프란시스 와스는 도슨의 일기장부터 진료 차트까지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1년 펜실베니아의 도슨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전기가 출간되었죠. 책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순식간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1986년 많은 사람들의 책장에는 여전히 그의 전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의료인들은 존경하는 인물로 도슨을 꼽았죠. 그런데 히스토리 투데이라는 잡지에 실린 한 글이 굳건했던 그의 명성과 이미지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조지 5세의 죽음이라는 제목의 이 글은 도슨이 조지 5세를 살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누가 누굴 죽였다고요? 그 누구보다도 왕실에 충성했던 그가 국왕을 죽이다니요. 이 허무맹랑해 보이는 글을 쓴 사람이 누군가 하니 놀랍게도 왓슨이었습니다. 네, 그 전기를 쓴 그 작가요. 도슨이 생전에 남긴 모든 기록을 꼼꼼히 살펴봤던 왓슨이 하는 말이니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 대체 왜 도슨이 조지 5세를 죽였다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엔 그럼 책을 낼 때 왜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이런 말을 꺼낸 걸까요? 제 생각에는 당시엔 체면과 분위기 때문에 모든 진실을 다 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밝히는 게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더 알아가 보겠습니다. 왓슨이 자료를 조사할 때 도슨이 살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도슨의 아내는 아직 살아있었고 서재로 안내했죠. 그곳에는 도슨이 쓴 일기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왓슨은 이걸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읽어내려 갑니다. 그러던 중 그의 두 눈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 나타나죠. 바로 조지 5세의 사망 당시에 작성한 일기였어요. 이 일기에서 도슨은 1936년 1월 22일 밤에 국왕에게 치사량의 코카인과 모르핀을 주입했다고 말합니다. 자연사가 아니었던 거죠. 아니 그런데 대체 왜 이 국왕의 주치의가 자기 손으로 왕을 죽이게 된 걸까요? 도슨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조지 5세의 회복을 언제까지나 기다리는 것은 왕실 가족에게도 큰 고통이다. 그러니까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그의 회복을 마냥 기다리는 것은 왕가에게도 큰 심적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둘째, 왕의 서거가 석관식문에 실리는 것은 왕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다. 첫 번째 이유는 그렇다 쳐도 이 두 번째 이유는 뭔가 싶을 수 있는데요. 현재는 하루에 한 번만 일간지를 발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예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신문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나오는 조간신문은 주로 전날에 일어난 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도하고요. 저녁에 나오는 석간은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빠르게 정리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슨은 석간신문은 좀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역사적인 인물인 왕의 죽음을 알릴 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때 당시 영국의 대표 언론인 런던 타임즈의 조간신문은 전날 밤 11시부터 인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왕이 11시 넘어서 죽게 되면은 무조건 석간신문에 소식이 실릴 거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시간 보고 죽나요? 10시에 죽을지 12시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도슨은 자기 손으로 왕이 죽을 시간을 정하기로 한 겁니다. 1월 20일 오후 10시에 도슨은 아내 미니 도슨에게 연락을 합니다. 런던 타임즈에 전화를 해서 국왕이 오늘 자정 전에 사망하실 것 같으니 기다리라고 전해달라고 했죠. 이 연락을 전해받은 런던 타임즈 편집장 존 윌턴은 조간신문의 인쇄를 중단하고 연락을 기다렸고요. 아내에게 연락을 한 뒤 도슨은 주사기를 들고 국왕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경정맥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두 차례 주사기를 꽂았죠. 코카인과 모르핀이었습니다. 둘 다 치사량이었어요. 경정맥은 심장과 아주 가까운 혈관입니다. 이곳에 약물을 주입하면 그게 곧바로 심장으로 가고 심장이 펌핑하면서 빠르게 온몸으로 퍼지게 되죠. 왕의 죽음을 앞당기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치사량의 코카인과 모르핀이 몸에 퍼진 조제 5세는 1시간 만에 사망했어요. 11시 55분 도슨은 원하는 대로 조간신문이 인쇄되기 전에 왕의 서거를 알리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힘들어하던 왕이 가장 존엄 있게 죽도록 도와준 거라고요. 그런데 영국은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을 앞당기는 그 과정에 조지 5세가 동의했다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죠. 도슨의 의도가 어쨌든 이건 살인인 겁니다. 그것도 국왕살인이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범죄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의 주치의가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게 말이 되냐는 반응도 있었어요. 심지어 살인은 왕궁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정신이지 않은 이상 평범한 사람이 이런 대범한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죠. 몇몇 역사학자들은 영국 왕실의 삶을 두고 연극 같다고 말합니다. 왕실 사람들은 늘 국민 앞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계산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지 하루 만에 높은 하이힐을 신고 국민 앞에 등장했는데요. 몸은 분명 힘들 텐데도 항상 밝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연출이었죠. 이처럼 왕실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고 당당해 보여야 하고 결코 권위를 잃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국왕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왕이 즉위한다는 국가적 의미를 지닌 사건이기에 그 과정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되고 연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1936년은 영국에게 있어서 불안정과 불확실성의 시대였습니다. 맹위를 떨치던 대영 제국이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휘청이고 유럽 곳곳에서 군주제가 붕괴됐죠. 이럴 때 국왕의 죽음은 자칫하면 그대로 왕실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조지 5세의 죽음은 왕실에게 있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존재이기도 했던 겁니다. 실제로 조간 신문으로 알려진 왕의 죽음은 조용하고 확실한 왕위 계승에 도움을 줬어요. 조간 신문으로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다 함께 슬픔을 나누며 추모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뜬 소문이나 왕실에 대한 불만은 새어나올 새도 없었죠. 이 모든 상황이 왕실의 계획이다? 분명한 증거는 없지만 도슨의 결단이 왕실에 도움을 준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를 입은 게 조지 5세뿐일까요? 폭로 이후 도슨이 죽인 왕족이 한 명 더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바로 조지 5세의 막내 여동생이자 노르웨이 왕비인 모두 왕비인데요. 조지 5세가 사망하고 2년이 지난 1938년 그녀가 잠시 고향인 런던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런던에 도착한 뒤 갑자기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왕비는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편 호콘 7세가 한 걸음에 런던으로 와서 곁을 지켰지만 한 달 만에 사망했죠. 공식적인 사인은 신부전이었어요. 그런데 도슨이 노르웨이 왕실의 담당 의사들에게 보낸 서류에서 이상한 부분이 포착됩니다. 여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건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말에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조지 5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생각하면 이거 너무 의심스러운 구절 아닌가요? 사람들은 어쩌면 모두 왕비도 오빠 조지 5세와 같은 주사를 맞고 죽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도슨은 왕족을 2명이나 살해한 희대의 범죄자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는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의회에 직접 찾아가 입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런 그가 직접 그것도 왕족에게 안락사를 실행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왓슨이 이 사실을 알고도 3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대체 뭐였을까요? 사실 그는 도슨의 전기를 처음 집필할 때 이 사실을 언급했었습니다. 다만 도슨의 아내 미니 도슨이 이 부분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마도 죽은 남편이 왕족을 죽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비난의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조지 5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영국 왕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일은 오래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이미 사망했습니다. 정말 심플하죠? 오래전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영국인들의 논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왕의 죽음을 앞당긴 버트랜드 도슨. 그는 살인범일까요? 아니면 그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왕실의 주치의일까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 국제암시장에서 마약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물건이 뭔 줄 아세요? 딱 떠오르는 건 위조지폐, 총기류, 아니면 폭탄? 아니요. 뜻밖에도 정답은 예술품이에요.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전 세계 도난 미술품의 규모는 연간 60억 달러. 하나로 약 6조 5천억 원 정도인데요. 우선 이 도난당한 예술품들은 은밀하게 암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구매자들은 이게 도난품인 줄 알면서도 구입을 하죠. 그만큼 가치와 희소성이 큰 것도 많지만 예술품은 특성상 개인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유권 입증이 힘듭니다.
그래서 수집가들에게는 이 예술품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진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예술품 암시장의 중심에는 그림뿐만이 아닌 고대 유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도굴꾼들이 유적지에서 훔쳐온 유물이 암시장으로 나오는 거죠. 가장 값비싼 유물로는 주로 이집트에서 도굴된 물건들입니다. 여기서 나온 미라나 장신구가 거래가 된다는데요. 근데 미라까지요? 좀 소름 돋죠? 2000년 10월 파키스탄 암시장에 한 고대 미라가 매물로 등장합니다. 당시 파키스탄 경찰은 은밀한 첩보를 통해 이 소식을 접했고 즉각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다행히 관련인들의 제보가 이어지면서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판매자 알리 아크바르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일단 경찰은 그에게 이거 대체 어디서 어떻게 이 미라 구했냐 이러면서 추궁을 해요. 도굴한 거라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아크바르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자신은 그저 이란의 한 남성으로부터 밀거래를 의뢰받은 것뿐이래요. 자기는 단순한 중개인이라는 거죠. 아크바라에 따르면 이 미라를 원래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샤리프 샤바키로라는 이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또한 도굴을 한 게 아니라 지진이 나서 갈라진 땅 틈 사이에서 우연히 미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크바르에게 이 미라를 대신 팔아주면 금액의 절반을 떼어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였고요. 경찰은 이 증언을 토대로 우선 미라가 숨겨져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 장소는 파키스탄 남서부에 위치한 발루치스탄주, 이란과 접해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두 사람이 암거래를 계획했던 거예요. 얼마 후 경찰은 이곳에 보관 중이던 미라를 압수했고 곧장 파키스탄 국립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미라가 도착한 후 박물관 관계자는 먼저 미라의 이곳저곳을 꼼꼼하게 살펴보더니 잠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냥 미라가 아닙니다. 얼굴이 다소 상기되어 보였어요. 이어진 말은 더 충격적이었죠. 그는 이 미라가 페르시아 공주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 근거로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보자면 먼저 미라에는 화려한 황금 양식이 되어 있었는데 시신은 고대 이집트 스타일로 방부 처리가 되어 있었고 그 위에 금박이 입혀진 상태였어요. 거기에 황금 마스크와 왕관까지 씌워져 있었고요. 미라가 누워 있었던 곳은 커다란 나무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관에 고대 페르시아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아후라 마즈다, 창조의 신 얼굴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던 거죠. 게다가 더 결정적인 증거는 관에 적힌 페르시아 서령 문자였습니다. 그 문구를 해석해보면 나는 위대한 아케메네스 왕조의 왕 크세르크세르 1세의 딸 와르데 가운하다. 고대의 신이 나를 보호한다. 이건 주군이, 즉 미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문구였습니다. 그럼 공주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고고학계가 들썩였습니다. 왜냐면 고대 페르시아에서 사실 미라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었거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기존의 이론은 뒤엎거나 혹은 세계의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후 미라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페르시아 공주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죠. 한편 미라의 등장과 함께 외교적인 긴장감도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이 미라를 두고 페르시아 왕족의 유물인 만큼 이란한테 소유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심지어 유네스코 중재를 받아서 공주를 되찾겠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반면 파키스탄은 파키스탄 영토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소유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거기까진 이해해요. 근데 주변에서 다들 이 미라에 대해서 욕심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까지 합세해서 우리가 알아봤더니 탈레반이 미라를 최초 발견한 것이 우리 쪽 영토라더라 이러면서 뜬금없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 나라가 공주의 미라를 두고 대립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 고고학계에서 믿기 힘든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이 미라의 주인공이 고대 페르시아 공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소식이었죠.
학계가 기존의 의견을 뒤엎은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누군데 황금관을 쓰고 있는 걸까요? 자, 일단 이란과 파키스탄이 소유권을 가지고 대립할 당시에 이란의 문화유산 대표단이 미라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 파키스탄 국립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미라 가슴 위에 덧대어진 황금색 판에 주목을 했죠. 그곳에 공주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페르시아식이 아니에요. 그녀의 이름은 와르데 가우나를 그리스식 표기인 로도구네로 잘못 적힌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이란 관계자들은 이 페르시아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새긴 것 같은데? 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더 수상한 건 다소 엉성한 만듦새였습니다. 미라를 만들 때는 보통 이집트 기준으로 콧구멍을 통해서 시신의 뇌를 제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코와 뇌 사이에 있는 여기에 있는 연골은 부서지기 마련인데요. 근데 이 미라의 경우에는요, 그 흔적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 미라에는 심장이 없는 게 이상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심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보통 미라 작업을 할 때 심장을 제외한 모든 장기들을 꺼내서 단지 안에 보관을 하는데 심장만은 미라에 남겨두죠.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심장이 있어야 사후세계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대요. 그래서 혹여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도 미라의 가짜 심장을 만들어서 넣을 정도로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공주의 가슴은 어쩐 일인지 텅 비어 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라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무려 2600년 전. 보통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근육과 뼈 사이에 있는 힘줄 같은 조직은 썩어서 없어지기 마련인데요. 근데 페르시아 공주의 경우 단층 촬영을 해보니까 힘줄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거 아닌가? 제작 시기에 대해서도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런 의혹이 막 피어나는 와중에 결국 파키스탄 당국은 정밀 검사에 들어갔죠. 전문 인력을 모아서 CT 촬영을 하고 미라의 내부를 꼼꼼하게 분석을 했는데 이때 믿기 힘든 진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2001년 4월 조사를 총괄한 파키스탄 국립박물관의 아스마 이브라임 조사관은 페르시아 공주의 진짜 정체를 밝혀요. 그건 바로 불과 5년 전, 즉 1996년에 사망한 여성 미라라는 거죠. 그냥 일반인 여성인이었던 거예요. 더 정확히는 신장은 143cm에 나이는 21살 이후의 성인 여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무언가 둔탁한 물건에 의해 척추와 골반뼈가 산산이 부서진 게 확인됐죠. 몽둥이 같은 둔기에 맞거나 혹은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애초부터 5년 전에 만들어진 미라를 왜 고대 유물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게다가 이 여자는 왜 죽은 거고 죽어서도 어떻게 미라가 된 걸까요? 아니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이거 살인사건 아니에요?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누군지 모를 범인이 그녀를 살해하고 마치 페르시아 공주 미라로 일부러 시신을 위장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도 그런 정황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먼저 시신의 겉면을 단단한 붕대가 감싸고 있었는데 머리 쪽부터 이걸 풀어보니까 가장 먼저 나온 게 머리카락이었어요. 밝은 금발이요. 그러면 피해자는 백인 여성 아닐까요? 정밀 화학 분석을 해봤죠?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시신을 아예 하얗게 표백시킨 흔적이 있더라고요. 이건 아마도 시신을 억지로 노화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외에도 장기가 제거된 복부에는 현대에서 사용되지 않은 건조제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보통 고대 미라는 내장을 빼내고 시신을 염장해서 수분을 빼내는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나 범인의 내장이 있던 자리에 건조제를 잔뜩 넣어놔서 시신을 말렸던 겁니다. 오, 대단하죠? 전문가들조차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교한 모든 작업이 범인이 상당히 오랜 시간 들였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특히나 박물관 관계자들 깜빡 속여버린 황금 장식이며 고대 문양의 나무관까지 생각하면 보통 정성과 전문성이 아닙니다. 역사적 지식은 물론이고 해부학적 지식까지 풍부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었죠. 그럼 도대체 범인은 누구일까요? 수사당국은 범인은 분명 한 명이 아닐 거라고 확신했어요. 전문성이 있는 범죄자들이 팀을 꾸려서 벌인 행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미라로 위장된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이에 파키스탄 경찰은 일단 미라를 밀매한 아크바르와 샤리프를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만 할 뿐 이렇다 할 증거가 없었어요. 더 이상의 연결점을 찾기가 어려웠죠. 아니 그럼 죽은 이가 도대체 누군지 먼저 밝히면 되지 않을까요? 5년 전에 죽었으면 DNA 조사 같은 게 가능하니까요.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현대의 시신을 유기하는 사건에는 보통 치아를 통해서 나이나 인종 같은 걸 정보를 얻어내는데 이미 여기에 미라가 된 시신은 이미 치아가 몽땅 다 뽑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또다시 범인들의 치밀함을 엿볼 수가 있죠. 그래도 경찰은 확보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 두개골 크기와 얼굴 뼈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모아서 가상의 몽타주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피해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실종된 여성들의 목록을 모조리 뒤져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다른 페르시아 미라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2000년 당시 페르시아 공주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던 시점에 이번에는 페르시아 미라라고 불리는 미라 두구가 예술품 암시장에서 약 79억 원에 판매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은 서둘러서 미라를 찾아 나섰죠. 그리고 분석해보니까 문제의 두 개의 미라 역시 페르시아 공주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상태였어요. 즉 79억 원짜리 고대 미라가 아니라 그냥 현대인의 시신이었다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왜 미라를 만들려는지 좀 이해가 가시죠? 돈. 예상대로 파키스탄과 그 주변국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굴꾼들이 시신을 빼돌려서 미라로 만들어서 암매장에 내다 판다는, 거기에 아예 가짜 미라 공장을 세웠다는 카더라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수사는 몇 년 동안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범인도 피해자도 찾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이었죠. 결국 이 사건은 2005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공식적인 수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해자 시신은 자선단체로 인도되었고 2008년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피해자 사망 시점으로부터 12년이 지난 시점에 이를 모를 암흑개로 공동묘지에 묻히게 됐죠. 이제 그녀는 안식을 좀 취했을까요? 희귀하고 가치 있는 예술품들을 손에 넣으려는 인간의 욕망이 예술품의 암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더 추악하게 변하더니 이젠 누군가의 시신까지 예술품으로 둔갑하고 있는 게 참 씁쓸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고대 미라로 포장된 사체가 어딘가로 거래되고 있을지는 모를 일입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